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AI 에이전트 아키텍처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Journey to Happiness. 지난번 저희 동네에 일주일 정도 정전이 있기 전에 바로 이 랭그래프의 퀵 스타트 부분을 마무리했었는데요. 근데 이 과정을 마무리했는데 무려 한 달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저에게는 큰 전환점이 되었는데 25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스타트업에 도전하기로 결심하게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 AI 에이전트 아키텍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초 단계를 키는데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직장 생활과 이게 병행해서 이 AI 시대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실감을 했어요. 요즘처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는 시기에는 이 남는 시간만으로 따라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좀 더 깊이 몰입하고자 이 전업 스타트업 준비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혼자만의 배움으로 끝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건 저 스스로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배운 것을 정리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는 제가 IT 분야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많은 개발자분들의 블로그와 유튜브가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는 저도 받은 만큼 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동력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함께 성장하면서 이 AI 시대를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Don't forget to like, comment, and subscribe. 그럼 오늘의 주제인 AI 에이전트 아키텍처스로 첫 발을 내딛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랭그래프 퀵스타트 부분에서는 챗봇을 빌드하고 그리고 툴을 어떻게 이용하고 그리고 컨버세이션 히스토리를 어떻게 트래킹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기본적인 기능들을 이용해서 휴먼 인 더 룹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타임 트래블을 구현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알고 나면 이 AI 에이전트 아키텍처스를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전에 저의 비디오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토픽들이 있는데요. 레그 부분도 있고요. 이 레그 부분도 중요한데 이거는 랭체인에 대한 저희 강좌에서 많이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그 부분은 그 이전 강좌에서 기초적인 부분이 설명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 부분에서는 더 많은 부분들이 설명이 되고 있지만 저의 관심 사항인 이 AI 에이전트 아키텍처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 랭그래프의 AI Agent Architectures에는 Multi Agent Systems, Planning Agent, and Reflection and Critique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에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는 다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각각의 페이지에는 이것을 구현하는 소스 코드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AI 에이전트 아키텍처스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네트워크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멀티 에이전트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부분의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바로 멀티 에이전트 네트워크 아키텍처 이 부분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 랭그래프의 AI 에이전트 아키텍처가 참고한 오토젠 Enabling Next Gen LLM Applications via Multi-Agent Conversation이라는 논문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토젠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는 그런 논문이었는데요. 이 랭그래프도 이 논문을 많이 참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공부했던 방법대로 이 페이지에 있는 소스 코드들을 실행도 할 수 있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설명들을 한글로도 바꿔서 이해하기 쉽게 공부하기 쉽게 만든 저의 콜랩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그 콜랩 페이지인데요. 이 링크는 이 비디오의 디스크립션에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에이전트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요. 네, 여기서 다시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참고로 이 기본적인 기능은 저의 유튜브 채널에 있는 이 비디오를 보시면 되는데요. 앤드류 응 교수가 A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소개한 이 비디오를 보시고 지금 강좌를 들으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 교수님이 발표한 이 AI 에이전트 아키텍처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구현을 할 것인가를 여러 군데서 아마 연구를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오토젠이고 이 오토젠을 참고로 해서 만든 이 랭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랭그래프에서 이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API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랭그래픽 에이전트를 다루는 기본 기능들은 요 강좌를 보시면 그 기본적인 개념들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에이전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이 비디오를 보시고요. 그리고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에 대한 기본 개념들은 요 비디오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다시 랭그래프의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스라는 곳으로 와서 이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고치고요. AI에서 에이전트란 바로 그 어떤 롤을 받은 그런 객체인데요. 너는 뭐 수학자이다, 너는 선생님이다, 뭐 이런 롤을 받고 그 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프롬프트가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에이전트입니다. 근데 에이전트는 이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너무 많아서 어떤 도구를 호출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요. 그리고 컨텍스트가 너무 복잡해져서 단일 에이전트로는 그 복잡한 기능들을 추적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전문 분야가 필요하죠. 회사 일을 할 때도 개발자가 필요하고 디자이너가 필요하고 테스터가 필요하고 아키텍처가 필요하고 전문 분야가 있듯이 모든 일을 할 때에는 그런 전문 분야별로 이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훨씬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가 필요한 거고요. 앞으로 AI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개발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설계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아키텍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AI 에이전트 아키텍처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이고요. 이것을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의 작고 독립적인 에이전트를 분할하고 이를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즉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주요 이점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모듈성이 있죠. 별도의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에이전트 시스템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유지 관리하고 하는 것이 더 쉽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죠. 특정 도메인에 집중하는 전문가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시스템 성능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이 있죠. 함수 호출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에이전트의 통신 방법을 명시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 부분입니다. 싱글 에이전트는 하나의 에이전트가 모든 작업을 책임지는 거죠. 이 에이전트는 여러 가지 툴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툴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을 해서 LLM과 소통을 하는 거죠. 이 어떤 툴을 사용할 것인가 판단하는 것은 뭐 에이전트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이 에이전트가 LLM에 물어서 어떤 툴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답을 받게 되고 그 에이전트는 그 답을 근거로 해당 툴을 사용해서 답변을 만들어서 콘텍스트를 LLM에 주는 거고 LLM은 받은 콘텍스트를 기반으로 완성된 답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싱글 에이전트가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에이전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 녹색 부분이 에이전트인데 여기서는 네 개의 에이전트가 있고 네 개의 에이전트별로 서로 연결이 돼서 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에이전트 아키텍처이고요. 그 다음 아키텍처로는 슈퍼바이저라는 것이 있어요. 이 슈퍼바이저는 하나의 책임자, 매니저가 되겠죠. 이 감독관이 있고 이 감독관이 어떤 유저로부터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각각의 전문가 에이전트들한테 작업들을 할당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네가 작업을 해라고 해서 이 작업에 대해서 일이 끝나면 그래 이 작업 다음에는 네가 작업을 해. 즉 여기에서 네가 한번 코딩을 해봐. 코더가 코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작업으로는 야 여기에 네가 디자인을 한번 입혀봐 하고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을 입히는 일을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작업이 완료되면 그럼 네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테스트해봐.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감독관이 일을 각각의 에이전트, 전문가 에이전트들에게 분배를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슈퍼바이저 아키텍처가 있고요. 슈퍼바이저 에즈 툴스라는 것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여기에서 다른 부분은 이 슈퍼바이저가 다른 에이전트들을 하나의 툴로서 설정을 하고 사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소스 코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이라르키컬 아키텍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의 슈퍼바이저가 있고 그 밑에 여러 팀이 있는 겁니다. 각 팀에는 이 서브 슈퍼바이저들이 따로 있고요. 실제 우리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하나의 여기 CTO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개발팀, 디자인팀, 테스팅팀이 있고 각 팀별로는 팀장들이 있게 되죠. 이 슈퍼바이저가 있고 개발팀에서도 프론트엔드 담당, 백엔드 담당, DB 담당 여러 가지 담당자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슈퍼바이저를 좀 더 계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로
바로 하이라리컬 아키텍처이고요. 그다음에 커스텀 아키텍처는 이런 어떤 규칙 없이 각 에이전트들을 필요에 따라서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아키텍처가 바로 커스텀 아키텍처입니다. 요 6가지 아키텍처들이 바로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커스터머로부터 어떤 리퀘어먼트를 받았을 때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 구조를 이 아키텍처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트가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그 역할이 굉장히 더 저는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Job will open the door to your future.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아주 관심이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요.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각 에이전트가 다른 모든 에이전트와 통신할 수 있는 것이고요. 슈퍼바이저 아키텍처는 각 에이전트가 단일 슈퍼바이저 에이전트와 통신하는 거고요. 그리고 슈퍼바이저 툴콜 아키텍처는 슈퍼바이저 아키텍처의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요. 이것은 바로 개별 에이전트들을 도구로서 툴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라키컬 아키텍처는 감독자의 감독자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커스터머 아키텍처는 이 각 에이전트가 일부 에이전트와만 통신을 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위에서 그림을 보면서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다음에는 각 아키텍처별로 더 자세한 설명과 그리고 소스 코드로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예제도 같이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네트워크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바로 요 부분을 설명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각 에이전트들은 노드가 되는 겁니다. 이 랭그래프에서의 노드가 되는 것이고 이것들을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은 다음에 어떤 에이전트를 불러야 될지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간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지 결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 랭그래프에서는 이 아키텍처는 피하라고 조언을 하고 있네요. 대신 아래 아키텍처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 아키텍처는 바로 슈퍼바이저, 하이라리칼 이런 아키텍처들이죠.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슈퍼바이저 아키텍처입니다. 이 슈퍼바이저 아키텍처에서도 에이전트는 노드입니다. 이 에이전트도 하나의 노드이고 각각의 에이전트도 하나의 노드입니다. 이 노드들의 역할을 구분을 하는 건데요. 일단 이 슈퍼바이저 노드가 어떤 에이전트 노드를 호출해야 될지 결정을 하는 그런 에이전트입니다. 이것은 컨디셔널 엣지를 사용해서 어떤 것을 사용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컨디셔널 엣지에서 정해주는 에이전트로 이렇게 라우팅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소스 코드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스테이트를 기본적으로 선언을 하는데 여기에 에이전트 1, 에이전트 2라는 리터럴을 선언을 합니다. 처음에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를 만들죠. 그래서 너는 슈퍼바이저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롤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는 이 모델과 소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델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넥스트 에이전트로는 무엇을 정할지를 얘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에이전트 1이 될지 에이전트 2가 될지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여기서 끝낼지 이런 것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에이전트 1은 어떤 특정한 롤이 부여되어 있는 에이전트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롤에 해당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모델과 같이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모델로부터 받은 답변을 리스폰스 형태로 리턴을 하고요. 에이전트 2도 마찬가지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빌드하는 과정은 바로 그냥 노드를 추가를 하면 되는 거죠. 슈퍼바이저 노드를 추가하고요. 에이전트 노드 1, 에이전트 노드 2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각 에이전트별로 하나의 노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엣지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처음에 스타트에서 이 슈퍼바이저로 가고 이 슈퍼바이저는 컨디셔널 엣지를 사용해서 어떤 에이전트를 사용할지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서브 에이전트들은 슈퍼바이저로 엣지가 가게 됩니다. 즉 자신의 일이 끝났으면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이 감독관한테 매니저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가 구성이 돼서 빌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슈퍼바이저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를 보려면 이 튜토리얼을 확인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 튜토리얼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워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슈퍼바이저 아키텍처 as tools라는 건데요. 이것은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있는데 그 서브 에이전트들을 노드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툴로다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서브 에이전트들이 하나의 각각의 노드였었는데요. 이 슈퍼바이저 에이전트 툴스는 이 서브 에이전트들이 하나의 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노드가 두 개가 됩니다. 이 슈퍼바이저 노드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서브 에이전트들을 모아놓은 이 도구 노드가 있는 겁니다. 원래 툴스 노드에는 멀티플 툴스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툴스 대신에 이 에이전트들을 여러 개를 집어넣는 겁니다. 소스 코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일단 에이전트 1을 구현을 하고요. 이건 똑같습니다. 에이전트 2도 구현을 하고요. 여기에 injected state라는 부분을 파라미터로 넣는 거죠. 그래서 이 tools라는 변수에 agent 1과 agent 2를 툴로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create react agent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랭그래프에서 제공하는 그 메서드인데요. 이 에이전트들을 하나의 툴로서 관리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메서드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create react agent를 사용하는 소스 코드를 배울 때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create react agent를 사용하면 이 서브 에이전트들을 툴로서 얘가 자동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슈퍼바이저 아키텍처로 구성을 해서 각 에이전트들을 각각의 노드로 구현을 하면 더 세세한 컨트롤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간편하게 소스 코드를 구현하고 싶다면 사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이고요. 이 슈퍼바이저 아키텍처 이것은 더 세세하게 개발자가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이 hierarchical architecture인데요. 이 그림을 봐도 좀 복잡하겠죠. 이 아키텍처들 중에 가장 복잡한 그런 아키텍처인데 아주 복잡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각 팀별로 하는 일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프로젝트 단위, 여러 개의 팀이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 단위의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죠. 시스템에 아주 많은 에이전트들이 추가가 되면 이 슈퍼바이저가 모든 에이전트들을 관리하기에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바이저는 다음 에이전트를 콜할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콘텍스트도 너무 복잡해져서 한 슈퍼바이저가 추적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처음에 싱글 에이전트를 사용하지 않고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와 그 이유가 동일하죠.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것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로 hierarchical architecture가 나온 건데요. 이 개별 슈퍼바이저가 관리하는 별도의 전문화된 에이전트 팀과 이 팀을 관리하는 슈퍼바이저들을 만드는 겁니다. 소스 코드 구성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별로 스테이트스를 별도로 구성을 하죠. 팀 1을 구성을 먼저 합니다. 이 부분이 팀 1을 구성을 하는 거죠. 팀 1 스테이트에 팀 1 슈퍼바이저 그리고 팀 1의 에이전트 1, 팀 1의 에이전트 2 이렇게 해서 이것을 위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add 노드를 하고 add 엣지를 하고 컨디셔널 엣지를 사용해서 이 슈퍼바이저가 어느 팀에게 일을 할당할지를 결정하게 하고 그것을 빌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팀 1을 구성하는 거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팀 2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팀 2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탑 레벨 스테이트를 만들죠. 바로 최상위 슈퍼바이저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는 팀 1, 팀 2가 리터럴에 들어가고요. 탑 레벨 슈퍼바이저가 있고요. 그리고 팀 1과 팀 2는 이미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노드로 추가를 합니다. 팀 1을 노드로 추가를 하고요. 팀 2를 노드로 추가를 합니다. 물론 이 탑 레벨 슈퍼바이저도 마찬가지로 추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엣지는 스타트 부분에서 이 탑 레벨 슈퍼바이저로 가는 거죠. 차트에서는 얘를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얘가 팀별로 업무를 할당하게 되고요. 각 팀에서는 무조건 탑 레벨 슈퍼바이저로 결과를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보고들을 받고 탑 레벨 슈퍼바이저는 다시 이 과제를 다른 팀에게 넘길지 아니면 그대로 끝을 내서 유저에게 답변을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이 커스텀 아키텍처를 설명하는 건데요. 이 커스텀 아키텍처는 여러 개의 에이전트들이 있고 이 네트워크 에이전트들은 모든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통신을 하는 건데 이것은 필요한 에이전트하고만 통신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명시적으로 흐름을 제어를 하는 것이고요. 특정 에이전트가 어떤 에이전트를 호출해야 되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은 이런 아키텍처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명시적 제어 흐름이고요. 동적 제어 흐름은 어플리케이션 제어 흐름의 일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조건부 엣지를 사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의 일부분으로 슈퍼바이저 에즈 툴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현하는 소스 코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에이전트를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노드로 구현을 하고 각 에이전트별로 어떤 에이전트로 갈지를 여기다 선언을 하는 거죠. 에이전트 2에서는 조건부 엣지를 걸어서 컨디셔널 엣지를 걸어서 동적 제어 흐름을 구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대로 엔드로 가든가 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이 명시적 제어 흐름을 사용할 수도 있죠. 이것이 바로 커스텀 아키텍처의 설명과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에이전트들끼리 어떻게 통신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good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of us. 일단 그래프 스테이트를 통해서 통신을 하느냐 아니면 툴 콜스를 통해서 통신을 하느냐 이 부분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스키마가 서로 다른지 아니면 같은지 이 부분을 미리 알고 구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hared 메시지 리스트들을 서로 공유해야 되는지 아닌지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파악해서 어떤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트의 역할이 되겠죠. 그거를 결정하려면 이 AI 에이전트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요. AI 에이전트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기본 기능은 지난 시간까지 배웠고요. 이제부터는 이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다음은 그래프 스테이트와 툴 콜스의 다른 점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 AI로부터 답변을 받을 때 그래프 스테이트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드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정보를 얻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툴 콜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리스판스를 받습니다. 여기서 멀티 툴스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어떤 툴을 사용해야 될 것인지 리스판스에 이런 식으로 제이슨 형식의 리스판스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어떤 툴을 사용할 것인지를 받아서 그 툴들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툴들은 뭐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에이전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프 스테이트와 툴 콜스의 다른 점은 이 부분이 다릅니다. 그래프 스테이트를 통해 통신하려면은 이 개별 에이전트들은 그래프 노드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은 이 에이전트들을 툴로 정의를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에이전트 노드들은 단일 상태 스키마, 스테이트 스키마를 공유를 하는데요. 이 스키마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따라서 아키텍처가 변경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다음엔 이 스테이트 스키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설명은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자세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스키마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스테이트를 선언할 때 스키마도 같이 선언을 하는 거죠. 이 스테이트 그래프에 이런 식으로 선언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스테이트에는 다른 스키마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스키마가 다를 경우 통신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different state 스키마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입력 출력 변환을 추가하는 그런 작업들을 따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소스 코드를 다루면서 다음 시간부터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shared message list라는 부분이 있죠. 이때 챗 히스토리를 서로 공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공유할 필요가 없는지에 따라서 그 구조가 변경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어떤 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에이전트들이 작업한 내용들 그리고 여러 툴들이 작업한 내용들을 다 정리가 됩니다. 이것은 스테이트에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 결과값만 그 다음 에이전트나 그 다음 툴에 넘길 것인지 아니면 이 과정 모두를 그 다음 에이전트에 넘길 것인지가 바로 이 shared message 리스트를 전달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대개 이 내용들을 모두 전달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에이전트가 작업을 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왜냐하면 이 과정들을 전부 다 아니까요. 근데 결과만을 그 다음 에이전트에 넘겨주면 결과에 대한 정보만 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기능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가 있죠. 모든 이 정보들을 다 전달을 하게 되면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시간도 많이 오래 걸리게 되고 비용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부분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Share Full History인 경우에는 다른 에이전트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그리고 추론 능력도 향상이 되고요. 이 단점으로는 이 에이전트 수와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스크래치 패드가 빠르게 커지고 이 메모리 관리를 위한 추가 전력이 필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종 결과만을 공유할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아주 많고 굉장히 복잡할 경우에 더 적합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different state 스키마를 가진 에이전트를 정의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에이전트가 도구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툴 스키마에 따라서 입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랭그래프는 런타임의 개별 도구에 이 스테이트를 전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종속된 에이전트는 필요한 경우 부모 상태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지금까지 본 것이 바로 이 랭그래프의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기본 개념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랭그래프에서는 바로 이 멀티 에이전트 네트워크는 이 오토젠 논문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미리 보고 공부하시면은 랭그래프의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를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이 클릭을 누르면은 해당 논문이 있는 웹사이트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View PDF를 보시면 이게 바로 해당 논문입니다.
요즘은 영어로 된 논문을 공부하는 것도 아주 많이 간편해졌죠. 이 PDF를 다운받아서 챗GPT에 업로드한 다음에 이 논문을 간략하게 요약해줘라고 하면은 한글로 자세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오토젠이라는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서 LLM 기반의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머리를 해주고요. 그 밑에 좀 더 자세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오토젠의 특징은 맞춤형 대화형 에이전트이고 대화 프로그래밍이고 유연한 대화 패턴이 있고 주요 응용 사례로는 수학 문제를 해결하거나 검색 증강 대화, 레그죠. 레그를 구현하거나 텍스트 환경의 의사결정을 하고 멀티 에이전트 코딩을 하고 동적 그룹 채팅, 대화형 체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요약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토젠의 장점과 그리고 한계점, 그리고 결론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 논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 피겨 1을 설명해 달라라고 하면 이 1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요. 영어로 해줄 경우 한글로 바꿔달라고 하면 한국어로 바꿔주죠. 그 다음에 앱스트랙 부분을 알고 싶으면 이 부분을 설명해줘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챗GPT한테 요약해 달라고 하거나 설명해 달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실 수가 있어요.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랭그래프의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에 대해서 들어가면은 훨씬 이해하는 것이 쉬울 겁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랭그래프의 에이전트 아키텍처 부분의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멀티 에이전트 네트워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설명하고 직접 콜랩에서 실행하고 결과까지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기본적인 기능들을 이용해서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까지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 내용을 콜랩에서 실행하는 부분까지 설명을 하게 될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Please like and subscribe. 감사합니다.